나를 먼저 돌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미숙함을 버리지 않고 안고 데려가는 것. 나의 성과와 행동이 아닌 존재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나의 무엇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가치화하는 것. 나의 성격을 도구로 보고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 답이 없는 상황에서 답을 찾지 않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그렇게 힘을 빼고 파도 타듯이 유연하게 사는 것. 그것이 곧 성숙함입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인생을 숙제처럼 살지 않기로 했다. 지은이 웃다. 발행 다산북스입니다. 서툰 나를 끌어안고 파도 타듯이 신나게 살아가는 법. 유쾌한 위로와 명쾌한 솔루션으로 유튜브에서 진한 감동을 전하고 있는 상담 심리사 웃다가 첫 책을 출간했습니다. 아픔을 감추는 가면성 우울을 겪고 치유하는 과정을 솔직하게 그린 심리 에세이입니다. 웃다는 상담 심리사이자 유튜버로서 엄마이자 아내이자 딸로서 열심히 사느라 외면했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삶의 서툰 자신과 마주합니다. 나도 몰랐던 불안, 애정 결핍, 열등감이 그동안 스스로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돌아보고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삶의 여유를 되찾는 방법을 유쾌하게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상담 심리사 웃다의 내밀한 이야기는 처음 만나는 깊은 감동과 울림을 줍니다. 하루하루를 숙제처럼 살아가는 독자를 위해 아주 특별한 마음 처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찮고 모두 괜찮다. 사람은 생긴 대로 산다. 죽을 때까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거의 진리입니다. 아마도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라면 이 말을 다 인정할 거예요. 잠깐 변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어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결국 그 인간은 또 그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죠. 저도 아주 동의하는 바입니다. 본성은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저희 아빠는 물건을 잘 늘어놓고 정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험담이 아닙니다. 저도 똑같으니까요. 자폭입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는 그와는 반대로 청소 자격증이 있었다면 1급을 땄을 법한 청소의 여왕이에요. 제가 어려서부터 가장 자주 혼난 이유도 바로 그 청소 때문이었고 그 깔끔함에 저희 아빠도 살아남기 어려웠습니다. 청소의 여왕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이제 70살쯤 되시니 엄마보다 청소를 잘합니다. 가끔 저희 집에 오시면 더럽다고 혀를 내두르시기도 해요. 다 아빠 유전이구나. 다 아빠 잘못이구나. 그래도 난 이 정도는 아닌데 하시며 자책 아닌 자책을 하고 씁쓸해 하시죠. 그 모습을 보는 저는 약간 어이가 상실됩니다. 저분이 언제부터 저랬을까? 나이가 들어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저렇게 깔끔해진 걸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빠가 내 집을 보고 더럽다고 할 수 있는 건가 싶죠. 이제는 엄마가 옷을 늘어놓으면 아빠가 정리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걸까 싶어요. 저희 아빠는 변해도 너무 변했거든요. 누가 보면 태생부터 깔끔했는 줄 알 정도로요. 어떤 70살 된 남자가 매일 청소기를 돌리고 입을 털고 엉덩이로 주저앉아 손걸레질을 하고 설거지를 하나요? 아빠의 세 딸들은 어느 날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해? 이제 집이 더러운 게 보이는 거야? 더러운 게 이제 싫은 거야? 아님 청소가 즐거워진 거야? 아빠의 대답은 역시나 또 한 번 인생 불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아니, 나는 아직도 왜 청소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왜 물건을 정리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 그냥 엄마가 평생 이런 나랑 살기 힘들어 했으니까 이제라도 맞추면서 사는 거야. 늙어서 엄마한테 잘 보여야지. 계속 옛날 모습으로 살면 이제 갈 데도 없어. 그럼 그렇지. 사람 안 변합니다. 역시 저랑 똑같아요. 저희 아빠와 그의 딸들은
어차피 또 어지러질 물건 잘 치우지 않는 종족으로 타고났죠. 아빠는 그저 노력한 겁니다. 깔끔 코스프레죠. 그런데 아빠는 그런 자신의 본성을 알고 있고 그것을 미워하거나 나쁜 점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리를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요. 다만 필요할 때 상황에 따라 본성을 거스르기도 하고 타인에게 맞추기도 할 뿐입니다. 내 존재는 잘못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미숙함이 어떤 상황에서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미숙함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상황에서나 다른 사람에게는 미숙함일 수 있죠. 그 사실을 알면 되는 거예요. 무작정 자신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나를 오픈해도 되는지, 누구에게 나를 보여줘도 되는지를 알면 됩니다. 청소의 여왕 앞에서는 깔끔 코스프레를 떨면 되고 똑같은 종족인 제 앞에서는 솔직하게 물건 정리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해도 됩니다. 전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죠. 우리 종족에게 그것은 미숙함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움이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나의 성격들이 있어요. 의존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예민하거나 느리고 무기력한 성격 같은 것들이요. 부모에게 꾸중을 듣거나 거부되었던 모습,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의 모습 등이 나에게 보일 때면 스스로 미워하며 고쳐야 할 점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은 하루아침에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죠. 나의 타고난 기질, 성향, 그리고 가정에서 학습된 성격, 부모의 양육 태도, 성장 과정에서 만난 다양한 사건과 경험의 합작입니다. 오늘날의 내 모습은 나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역사적 축적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축적된 내 모습을 미워하고 거부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미워해야 마땅한가요? 타고난 나, 나를 그렇게 키운 부모, 나에게 경험을 준 친구, 또는 그 사건, 아니면 애초에 나를 태어나게 만든 신의 잘못인가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나 자신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리고 손가락질 할 이유도 없죠. 내 존재는 잘못이 아니니까요. 그동안의 축적물로 만들어진 나라는 사람이 가진 미숙함은 언제나, 항상, 절대적으로 미숙한 게 아니니까요. 때로는 그 미숙함 때문에 누군가와 대화가 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편안함을 주기도 하고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미숙함이 누군가를 다치게도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에게 다가서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숙함은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담고 가는 겁니다. 품고, 데리고, 끌어안고 내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 안 변하죠. 진짜 안 변합니다. 자기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인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본성을 품고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활용하고 조절하면 그게 바로 성숙함입니다. 거북이가 자신의 느린 기질을 미숙하다고 느껴서 버렸다면 토끼는 경주하던 중에 잠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토끼가 중간에 잠을 자지 않았다면 애초에 빠른 종족으로 태어난 토끼를 거북이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거북이는 느리지만 성실하고 꾸준한 자신의 본성을 살렸고 꾀를 부리며 자신의 빠름을 뽐내는 토끼의 본성을 역으로 이용했어요. 그게 바로 성숙함입니다. 내가 미숙함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면에는 성숙함을 활용하고 내가 성숙함이라고 자부했던 것 이면에 있는 미숙함을 기억해 주세요. 나와 타인 모두를 그런 눈으로 본다면 나를 포함해서 세상 누구도 비난받을 사람 없고 쓸모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 활용하기 나름일 뿐이죠. 그래서 인간은 모두 하찮고 모두 괜찮습니다. 나는 참 별것도 아닌데 한편으로는 엄청 별거고 너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누구의 미숙함에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나 자신을 다그치고 꾸중하는 걸까요? 나에게 친절해지는 연습.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합니다. 더 노력해야지, 더 나아져야지, 더 성장해야지. 좋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열등함과 나약함을 인지할 때 수치심을 느끼며 그것을 극복하고자 자신을 바꾸어 나갑니다. 좋은 삶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인류는 열등감에 의해 발전하고 수치심 때문에 성장하죠. 그러나 그렇게 자신을 채찍질하고 비난하면서 무엇을 잡았고 무엇을 놓쳤을까요? 무엇이 발전했고 무엇이 외면되었을까요? 아마도 성과를 잡고 여유를 놓치지 않았을까요? 겉모습은 발전하고 속마음은 외면당하지 않았을까요? 자존심은 챙겼지만 자존감은 낮아지지 않았을까요? 조건은 채웠지만 존재는 못 채우지 않았을까요? 햇빛이 강한 만큼 그림자도 짙어지지 않았을까요? 자기 비난 대 자기 성찰. 자기 발전은 채찍질과 비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찰로 해야 건강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업무 처리를 하다가 똑같은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어휴, 내가 그럼 그렇지. 하는 것마다 그렇지. 진짜 바보 등신이구나. 그거 하나를 제대로 처리 못해서 앞으로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살겠냐? 똑같은 걸 또 틀리다니 그냥 나가 죽어야지. 살아서 뭐하냐? 굉장히 익숙한 멘트들입니다. 스스로에게 자주 하는 말들이죠. 이런 게 자기 비난입니다. 자기 성찰은 달라요. 아이고, 이 부분을 내가 깜빡 놓쳤구나. 저번에도 실수했는데 또 그랬네. 앞으로 이 부분을 처리할 때는 더 집중해서 여러 차례 꼼꼼하게 살펴야겠구나. 팀장님께 혼난 건 내 실수에 대한 책임이고 결과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다음에 꼭 잘 검토해야겠다. 이렇게 오버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살피며 자신이 실수한 부분을 다음에 어떻게 발전시킬지 생각하는 것이 성찰입니다. 자기 발전은 스스로를 갉아먹고 깎아내리는 자극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다그치면 당장은 발전하는 것 같지만 속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놓치면서 달려가는 셈이죠. 외제차 타고 멋지게 뽐내면서 엔진 오일 점검은 안 하는 거예요. 진짜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남의 시선과 평가에 쩔쩔매고 자신을 다그치면서 내면은 돌보지 않는다니요. 꼭 그렇게 나에게 욕을 한 사발 퍼부어야 마음이 편한가 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참 많이도 혼났고 지금도 혼나고 있어요.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혼나면 딱 그 행동만 수정하게 되지만 자기를 수용하고 성찰하면 전반적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두루 발전하게 됩니다. 심리적인 안정감과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멀리 생각하는 안목을 갖추거든요. 경직된 사람은 눈앞의 것만 생각하지만 여유롭고 자율적인 사람은 훨씬 더 많은 것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죠. 진짜 성숙한 사람의 자기 발전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둥지가 되도록.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비난이 아닌 성찰을 하는 사람이 될까요? 성찰은 자신의 마음과 지나간 일들을 반성하고 살핀다는 뜻이죠. 그렇게 살피려면 먼저 자기 마음부터 알아야 합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싫어하는 나의 미숙한 모습이라도 외면하지 않고 마주 봐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참 간사하고 비양심적인 사람이구나. 나는 참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구나. 나는 인정 욕구가 강하고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는구나. 나는 타인을 인정하거나 공감하지 않는구나. 나는 비겁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구나. 나는 의존적이고 유리알 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나의 미숙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거예요. 사실 숨고 싶은 정도면 양호하죠. 진짜 미숙한 사람은 자기 모습을 보며 화를 내고 인정하지 않으며 미숙함을 외면합니다. 그러면 성찰은 없는 거예요. 자기 비난, 타인 비난, 원망, 회피 등 원시적인 방어 기제들로 돌려막기 하면서 스트레스 홍수 속에서 버티기를 할 뿐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언제 행복하겠어요?
자신의 미숙한 모습을 직면하는 것은 자기가 먹고 토한 것을 찬찬히 살피는 것과 같이 역겨운 일일 수 있지만 그래야 진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먹고 토하며 주변 사람과 나 자신을 힘들게 할 테니까요. 뭔가 기분이 나빠졌다면 무작정 스트레스를 풀지 말고 잠깐만 거기에 머물러 보세요. 술, 담배, 폭식, 넷플릭스, 유튜브는 나를 성찰시켜 주지 않습니다. 내 짜증을 잊게 해줄 그것들을 찾기 전에 잠깐만 내 마음을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을까? 내 속에 있는 무엇이 건드려진 걸까? 나의 수치심을 건드리는 그것은 무엇일까? 나는 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왜 그 사람만 보면 자꾸 화가 나는 걸까? 나의 성향과 성장 과정, 내가 걸어온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나를 이해해 보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그런 나를 그냥 안아주어야 해요. 나의 잘못이 아니라 내 역사의 결과물이잖아요.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나의 미숙이를 그저 품어야 해요. 내가 나를 다그치고 혼내면 나는 진짜로 갈 데가 없어요. 둥지를 잃은 새처럼 열심히 날갯짓만 하고 어디 하나 머무를 곳 없는 고단한 인생이 되죠. 그러니 내가 나에게 둥지가 되어주세요. 나를 쉬게 해주세요. 감추고 싶은 나를 귀여워하기. 사랑받지 못한 미수가, 칭찬받지 못한 미수가, 인정받지 못한 미수가, 많이 혼나고 외롭고 답답했던 미수가, 표현할 수조차 없었던 미수가, 혼자 숨죽여 스스로를 탓해야만 했던 나의 어린 미수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너무 고단했지? 정말 고생 많았어. 이만큼 버티고 크느라 애썼어. 그때도 지금도 너는 충분하단다. 충분히 귀하고 소중하단다. 이 문장을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머리도 한번 쓰다듬어주고 어깨도 두드려주면서 내 안에 결핍되고 상처받고 혼났던 미숙이를 달래주세요. 그리고 함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아이를 버리지 않고 같이 품고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데려가는 게 아니라 사랑해 주면서요. 미숙이 뒤에는 성숙이가 같이 있으니까요. 귀엽잖아요, 우리 미숙이. 나를 좋아하면 안 되는 이유. 여러분은 자신의 무엇을 좋아하나요? 또는 연인의 무엇을 좋아하나요? 좋아한다는 것은 무엇을 좋아하는 것이고 그 무엇이 사라지거나 변했을 때는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연애를 할 때 보통 그렇죠. 그 사람 왜 좋아해?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은 참 자상하고 나를 잘 챙겨줘서 좋아 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 자상하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 또는 결혼해서 나를 더 이상 챙기지 않고 자꾸 자유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을 보일 때 내 마음은 어떨까요? 엄청 실망스럽고 상처받습니다. 나는 그가 아닌 그의 무엇, 즉 자상함을 사랑했던 것이죠. 자기애가 높고 스스로 자신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에 대해 특정한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나는 머리숱이 많아서 참 좋아. 그런데 나이가 들어 머리숱이 빠지면요? 나는 꼼꼼하게 일처리를 잘해서 좋아. 그런데 몸이 아프거나 우울해지거나 또는 코로나 후유증 등으로 뇌세포가 파괴되어 일처리가 이전처럼 잘 되지 않는다면요. 이렇게 특정한 무엇을 두고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잃는다고 해도 나는 나를 좋아해 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치화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좋아함은 다분히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좋아하고 그 무엇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 무엇은 변합니다. 조건적인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요. 많은 지인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남편이 왜 좋았어? 그러면 저는 늘 같은 답을 했어요.
돈을 잘 써서 나에게 아끼지 않는 모습에 감동했어.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그 돈은 제 돈입니다. 여전히 저에게 돈을 잘 씁니다. 네, 우리 가족의 돈으로 말이죠. 그 사람의 무엇을 좋아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시기에 따라, 대상에 따라 그것은 좋은 점이 되기도 하고 나쁜 점이 되기도 합니다.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지요. 나의 능력, 성격, 외모, 스펙 등 나의 그 무엇을 좋아하면 나는 상황과 시기와 대상에 따라 나 자신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가치화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가치롭습니다. 돈을 잘 써서 제 남편을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그 점은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아찔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차라리 그걸 샀는지 몰랐으면 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문제로 심각하게 얼굴 붉히며 살지 않아요. 제 남편의 가치는 돈을 많이 쓴다고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물론 저의 가치도 돈 가지고 쪼잔하게 굴었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지만요. 서로를 가치화하는 것, 나를 가치화하는 것, 그것은 흔들림 없는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무엇이 있어서 좋다는 것은 다분히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 좋아함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존재를 가치롭게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음의 크기가 졸졸 흐르는 시냇물에서 태평양급으로 바뀌는 것이죠. 나 자신을 가치화하는 사람만이 타인을 가치화할 수 있습니다. 나를 조건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남도 그렇게 대합니다. 그래서 잘 실망하고 상처받죠. 가장 한심한 나를 안아주기. 그렇다면 나를 어떻게 가치화할 수 있을까요? 참 역설적이게도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나는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심하게 철학적입니다. 앞에서 제가 그랬죠. 잡으려고 하면 놓치고 놓으려고 할 때 원래 내가 잡으려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잡힌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할수록 좋아할 만한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할수록 참 역설적이게도 나의 가치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똑똑하고 멋지고 나에게도 잘하는 친구인데 어느 날인가부터 어리버리하게 행동하고 나에게도 차가워요. 그런데도 나는 그 친구가 참 소중한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마음으로 계속 함께하고 싶고요. 내가 정말로 그 친구를 사랑했는지는 그 친구가 별로일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존재 자체를 그대로 가치 있게 받아들이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가 기회입니다. 내가 가진 게 없고 바닥으로 치닫고 정말 한심해 보일 때, 그때 나를 안아준다면 그게 진짜 나를 가치롭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삶은 언제나 예측 불가. 파도라는 변수를 즐긴다는 것. 우리가 촘촘하게 계획하는 이유는 실패할까봐 불안해서 그래요. 준비성이 철저하다는 건 실패와 손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거죠. 물론 장점도 있어요. 대비하면 리스크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니까요. 대신에 만약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좌절이 심해요. 다시 일어서거나 다시 무슨 꿈을 꾸기가 힘들어져요. 준비가 철저했던 만큼 회생하기가 힘들어져요. 파도 타기를 하는데 각 잡고 열심히 수영을 해보세요. 즐기기는커녕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심하고 육지에 도착하기도 어려워요. 파도를 탈 때는 몸에 힘을 빼야 합니다. 구명조끼를 입거나 튜브 하나만을 끼고 유유자적하며 파도에 몸을 맡길 때 파도를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파도 타기는 나와 파도의 합작이지 내가 파도를 통제할 수는 없어요.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세상과 나의 합작이에요. 그 중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성숙한 어른은 이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요. 인생은 내 뜻대로 할 수 없구나.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구나.
하고 힘을 뺄 줄 알아요. 그리고 오히려 튜브 하나만 끼고서 그 파도의 변수와 업다운을 즐기죠. 그러니까 미래를 설계하고 결정할 때 너무 힘을 주지 마세요. 힘을 빼고 주어진 상황과 그 순간에 내 마음을 따라서 성실하게 파도를 타다 보면 어느 순간 멋진 땅에 다 있을 거예요.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더욱 그 땅이 아름답죠. 반드시 힘을 빼야 보이는 것들. 힘을 빼면 진짜 중요한 게 보여요. 일단은 내가 중요합니다. 나의 즐거움과 보람, 재미, 의미 등이요. 나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만약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건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이타심을 가질 수 없어요. 사랑과 섬김을 베푸는 주체가 나 자신인데 어떻게 내가 나를 착취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나요? 나를 먼저 돌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그 과정 자체가 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기에 꼭 결과적으로 무엇을 이루거나 꼭 무엇이 되지 않아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저 내가 즐거웠고 의미와 성장이 있었다면 그걸로 괜찮은 거잖아요. 내가 무엇이 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크나큰 좌절이 있다면 자아의 크기를 좀 줄여야겠죠. 고통이 오면 팔딱거리는 것은 당연하니까 충분히 아파하고 슬퍼하고 좌절한 다음에 천천히 일어서면 돼요. 일어서지 못하겠으면 그냥 누워 있어도 돼요. 그렇게 지금 이 순간을 견딜 수 있는 사람, 파도를 즐기는 사람은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아름다운 땅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고통과 행복을 줄타기 하듯 왔다 갔다 자연스럽게 즐기는 것이 성숙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숙함을 버리지 않고 안고 데려가는 것. 나의 성과와 행동이 아닌 존재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나의 무엇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가치화하는 것. 나의 성격을 도구로 보고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 답이 없는 상황에서 답을 찾지 않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그렇게 힘을 빼고 파도 타듯이 유연하게 사는 것. 그것이 곧 성숙함입니다. 여기까지 인생을 숙제처럼 살지 않기로 했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웃다님은 유튜브 채널 상담심리사 웃다를 운영하며 신학 공부를 통해 30대 중반의 여성 목사가 되었고 상담사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밝게만 보였던 저자 자신이 소중했던 친구와의 절교로 가면성 우울을 겪으며 삶을 놓으려 했던 경험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삶을 숙제처럼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숙한 나를 끌어안고 유연하게 살아가기 위한 마음 처방을 저술한 책입니다. 이 책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은 저자 자신이 가면성 우울증을 겪으며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감추고 혹독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마주하는 일을 시작하다 보면 누구나 미숙함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교훈을 몸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저자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심리학 수업을 많이 접했었는데요. 저자의 솔직한 고백을 읽으며 누구나 정신적인 미숙함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이겨내려는 용기 또한 누구나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법한 미숙한 마음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눈치 보는 사람, 남을 만족시키려 노력하는 사람, 완벽주의, 애정결핍, 타인을 미워하는 마음, 쉽게 상처받는 마음까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나의 미숙한 마음들이 왜 생겨난 것인지, 그럼 나는 생각과 행동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처방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파트를 읽으면서 이 미숙한 마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었는데요.
그에 맞는 처방들을 꾹꾹 새기며 다짐을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3장에서는 내가 이 미숙한 마음들을 안고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조언들이 저술되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인 성찰을 하고 나의 조건을 통해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인정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닌데요. 하지만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도 생각되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우울증이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지만 계속 성장하며 나아가고 있고 고생 중에도 행복이 있으며 행복하더라도 아픔이 있다는 마음으로 고통과 행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자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 필요한 내면의 힘을 기르기에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